아니 그 반지가 왜 거기에? 제 이름은 박재훈입니다. 올해 67살이고 대한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매일 밤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를요.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22년 전 그날처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서재 창문을 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북동 언덕 위 대저택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3만 평이 넘는 이 거대한 집에는 수십 명의 직원이 있지만 정작 저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책상 위에는 40년 산 위스키가 호박색 빛을 내며 놓여 있습니다. 잔을 들어 올렸다가 입술에 대지도 못하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술로도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22년 전 그날 밤의 소리들이 겹쳐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서지는 유리창 소리, 비명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대던 클렉슨 소리까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어봐도 한번 떠오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책상 한편에 놓인 빛바랜 가족 사진이 희미한 조명 아래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저, 그리고 아내, 그리고 5살 배기 딸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사진 속 어린 딸은 저를 꼭 닮은 큰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립니다. 유리 표면이 차갑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그날 밤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제 비서실장 최민우의 중후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옵니다. 회장님, 최민우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꿉니다. 감상에 젖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날카롭고 냉철한 대기업 총수의 얼굴로 돌아옵니다. 들어오게. 제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최민우가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저를 20년 넘게 모셔온 충직한 신복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 시급히 결정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최민우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제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말해보게. 해외 지사 인수건입니다. 경쟁사에서 선수를 쳤습니다. 저는 단 몇 분 만에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내일 새벽 6시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법무팀에는 계약서 검토를 다시 한번 지시하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제 목소리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고 판단은 신속합니다. 최민우가 나간 후 저는 다시 홀로 남겨집니다. 방금 전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공허한 표정이 얼굴을 덮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어 식당으로 향합니다. 대리석 바닥이 제 구두 소리를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이미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명은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 위에 은식기들이 반짝이고 있고 주방장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코스 요리들이 차례로 놓여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한 푸아그라, 한우 안심 스테이크, 신선한 랍스터까지.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저는 홀로 앉아 있습니다. 집사가 와인을 따르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됐네, 혼자 먹겠네. 은수저를 들어 몇 번 음식을 입에 가져가지만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내려놓습니다. 미슐랭 3스타 출신 주방장의 요리지만 제 입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음식들이 제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저는 다시 서재로 돌아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정원의 조각상들이 순간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집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거기에는 딸의 이름과 함께 1998년 7월 15일 실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백 개의 날짜와 장소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모두 제가 딸을 찾기 위해 다녀온 곳들입니다. 밖에서 천둥이 크게 울립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거기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총수, 1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 그러나 동시에 22년째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거기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강남의 최고급 병원 VIP 병실에 앉아 있습니다. 매달 정기 검진을 받는 곳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느껴지는 가슴 통증 때문에 주치의가 정밀 검사를 권했던 것입니다. 1시간이 넘는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며 병실 창가에 서 있습니다. 15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오후 풍경은 분주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이고 차들은 줄지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주치의인 정우석 박사가 들어옵니다. 57세의 정 박사는 제 대학 동창이자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재훈아,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 저는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고 정 박사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심각한가? 그는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펼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이 여러 개 보입니다. 심장 부정맥 수치가 위험 수준이야. 스트레스 지수는 정상인의 5배를 넘었고, 이건 단순한 과로가 아니야, 재훈아. 내 몸이 과거에 갇혀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표정 변화 없이 결과지를 내려다봅니다. 숫자들이 춤추듯 흐릿하게 보입니다. 정 박사는 의자를 더 가까이 당기고 앉습니다. 이제는 의사의 얼굴이 아닌 오랜 친구의 얼굴입니다. 재훈아, 이제는 너 자신을 좀 용서해. 떠나간 아내도 사라진 딸도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제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정 박사는 말을 이어갑니다. 22년이야, 재훈아. 22년을 자책하며 살았잖아. 그날 교통사고는 정말 사고였어.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내가 회사에서 조금만 일찍 나왔더라면. 제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 정 박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재훈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잃어버린 과거에만 집착하면 눈앞에 다가온 기회마저 놓치게 될 거야.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제 손가락 사이로 깊은 주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완전히 닫혀있던 문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병원을 나서자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작게나마 무언가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또다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최민우는 밤새 복도를 서성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회장님께는 특별한 누군가가 필요하다. 며칠 뒤 최민우는 복지재단을 통해 한 사람을 추천받습니다.
한솜이라는 27살의 젊은 여성으로 할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절실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민우가 제게 새로운 가정부를 구했다고 보고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걸 허락했나? 필요 없네. 내 집에 아무나 들릴 수 없어. 하지만 최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한 번만 이력서를 봐주십시오. 저는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솜이 27세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이력서를 읽던 제 눈이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의 눈빛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제가 중얼거리자 최민우가 대답합니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 침묵 후 저는 말했습니다. 면접은 보겠네.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돌려보낸다. 며칠 후 한솜이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선 그녀는 저택의 규모에 압도된 듯 보였습니다. 면접 장소인 응접실에서 저는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소박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왜 이 일이 하고 싶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에 제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실함과 간절함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3일만 해보게. 그동안 지켜보고 결정하겠네.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보안 카메라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화면에 소미가 유리 장식장을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햇살이 소미의 목에 걸린 무언가를 비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소미의 목에 걸린 반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매화꽃 5장의 꽃잎, 중앙에 작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띠를 두른 독특한 디자인. 잊을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22년 전 제가 딸의 5살 생일 선물로 직접 디자인해 만든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서재 깊숙한 곳으로 가서 벽에 걸린 그림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빨간 벨벳 상자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반지와 한 쌍으로 만들어진 매화꽃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이 더 크면 주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귀걸이를 손에 쥐고 다시 모니터를 봅니다. 화면 속의 반지와 제 손에 든 귀걸이를 번갈아 봅니다. 디자인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세트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22년 만에 제 집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최비서, 지금 당장 내 서재로 와. 최민우가 들어왔을 때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최비서, 그 아이. 한솜이라는 아이. 출신이 어떻게 되지? 복지재단에서 추천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그전 부모는? 가족관계는? 제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고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소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니 죽은 아내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최비서, 그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봐. 하지만 절대 티내지 말고.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서재에서 혼자 먹던 제가 말입니다. 거대한 테이블에 소미가 준비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녁 준비됐습니다. 소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소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큰 눈은 저를 닮았고 오똑한 코와 입술 모양은 아내를 닮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반지가 특이하네. 제가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미는 놀라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할머니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 누가 준 건가?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도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시고요. 소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는 이미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꺼졌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최민우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소미의 학교 기록과 주민등록 정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5살 이전의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출생 기록이 없네. 제가 물었습니다. 네. 5살 때 처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보육원이나 입양 기록도 없고요.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실종된 것이 5살 때였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할머니, 한경숙 씨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평범한 시장 상인입니다. 하지만 20년 전 갑자기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 기록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오랜 친구이자 주치의인 정우석 박사에게 비밀리에 부탁했습니다. 우석아, DNA 검사를 비밀리에 할 수 있나? 정 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저는 작은 봉투 2개를 건넸습니다. 하나는 소미의 머리카락, 하나는 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며칠이 평생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소미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걷는 모습, 웃는 표정, 말하는 톤까지 모든 것이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도와줄 때 짓는 따뜻한 미소는 아내와 판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미가 제게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푹 쉬셔야 해요. 그 진심 어린 걱정에 저는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22년 만에 누군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계속 휴대전화만 확인했습니다. 최민우가 결과를 가져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최민우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밀봉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최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있어도 돼.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치는 순간 제 눈이 검사 결과 맨 아래 줄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일치. 제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단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찾았어. 여보, 내가 우리 딸을 찾았어. 저는 아내와 딸의 사진을 향해 외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고 그것도 제 집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민우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 소미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최비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제 목소리에는 막막함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민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딸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소미에게 이 사실은 충격일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와 달리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당에 앉아 소미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매는 저를, 코와 입술은 아내를 빼닮았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보세요? 소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수고했어.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잃어버린 22년을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딸아.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미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왜 한경숙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걸까? 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최민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22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해봐. 특히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찾아봐. 며칠 후 소미의 할머니인 한경숙 씨가 심장 문제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최민우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소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소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들었어. 할머니 상태는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소미의 어깨를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한경숙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소미를 불렀습니다. 소미야. 할머니, 저 있어요. 소미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경숙은 문 밖에 서 있는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와 경숙 할머니는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숙은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2년 전, 그날 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큰 사고가 났어요. 경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풀숲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머리에 상처가 있었죠. 아이는 계속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남편이 막 돌아가셨고 아들도 사고로 잃은 직후였어요. 혼자 남은 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저는 분노와 이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딸을 잃은 제 고통과 똑같이 가족을 잃은 이 노인의 외로움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이는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어요. 자기 이름도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했죠. 저는 그 아이를 소미라고 이름 짓고 키웠습니다. 경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 여동생 박지은이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흥신소 직원과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오빠.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 할머니는 유괴범이고 한소미는 오빠 딸이 맞군요. 경숙은 충격으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경숙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그룹 박재훈 회장의 22년 전 실종된 딸이 유괴범의 손에서 자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미는 저택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박재훈 회장의 실종된 딸로 밝혀진 한소미 씨는 22년 동안 유괴범 한경숙 씨와 함께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미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그녀가 절규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들이 소미를 향했습니다. 소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소미야, 잠깐 내 얘기를. 하지만 소미는 이미 저택을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유괴범과 함께 산 22년은 어땠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소미는 귀를 막고 그들 사이를 뚫고 달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습니다. 저는 소미를 쫓으려 했지만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안 돼. 또 잃을 수는 없어. 최민우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같은 시간 병원에서 경숙 할머니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까지 소미를 찾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가 경숙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소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한편 소미는 어느 바닷가 절벽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사랑하는 할머니, 그리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할머니,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소미가 바다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의식 중에도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찾아야 해. 우리 딸을 찾아야 해. 며칠 후 저는 병원에서 제 오랜 친구 정우석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훈아, DNA가 부녀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야.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 만드는 거지.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찾던 건 5살 딸이었지. 27살의 소미가 아니었어. 이제야 깨달았구나.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해. 제대로. 저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사회실로 갔습니다. 병원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이사들과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회사를 맡게. 내 지분도 정리하겠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지은이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고 법적 상속인이야. 저는 소미의 사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을 거야. 소미가 원한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이니까.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난 이제 회장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로 살고 싶네. 한 달 후 저는 동해 바닷가의 작은 어촌 마을에 있었습니다. 소미가 일한다는 작은 식당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도 위협적인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의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소미가 저를 봤습니다. 놀랐지만 침착하게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반 하나 주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미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도 소미를 알아봤지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식당에 갔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닌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서 다가가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소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서. 그리고 내가 내 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 그 진심 어린 대답에 소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방파제에 홀로 앉아 있는 소미를 발견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소미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그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미가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편지 읽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소미가 반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줬어. 그리고 항상 말했지. 우리 딸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라고. 소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희미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소미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22년의 그리움이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소미가 부탁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감사해. 널 이렇게 바르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주셨으니까.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경숙 할머니의 묘지였습니다. 소미는 할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아빠도 함께 왔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 딸을, 우리 소미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그리고 미안합니다.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바람이 불어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경숙 할머니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를 나온 우리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미 대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지은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지분을 정리하러 왔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할 게 있지. 저는 소미의 손을 잡고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고 법적 상속인이야. DNA 검사 결과도 있어.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을 거야. 소미가 원한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돈이나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이니까. 소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엔 관심 없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실종 아동을 찾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분명 좋아했을 거야. 지은은 안도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회사는 지킬 수 있었지만 언제든 소미가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6개월 후 작은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찾기 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소미가 이사장이었고 저는 후원자였습니다. 최민우도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들어왔습니다. 10살 남자아이로 5년 전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찾아줘야죠. 꼭 찾을 거예요. 소미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희 집에서 소박한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거대한 식탁이 아닌 작은 원탁이었습니다. 저와 소미, 최민우, 그리고 재단 직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자, 우리 가족을 위하여. 제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모두가 화답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22년 만에 그 집에 진짜 온기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습니다. 저희 대저택은 더 이상 차갑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에는 소미가 직접 심은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특히 매화나무 아래에는 색색의 봄꽃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가 날아다녔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거실 벽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 옆에 소미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미의 미소는 엄마를 닮아 따뜻했고 제 표정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소미와 저는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감자 좀 깎아주세요. 소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감자전이구나. 제가 능숙하게 감자를 깎았습니다. 네, 비도 오고 하니까요. 엄마도 좋아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요리했습니다. 예전처럼 주방장이 만든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직접 만든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작은 원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거대하고 텅 빈 식탁은 창고에 넣어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아담한 식탁이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재단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소미가 밝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찾아준 민수가 가족과 잘 지내고 있대요. 감사 편지도 보냈어요. 저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엄마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엄마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소미가 물었습니다. 그럼 늘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 너는 엄마의 꿈을 이루고 있는 거야.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난로에는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소파에 앉아 재단 서류를 검토했고 저는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아빠, 내일 재단 확장 계획 회의가 있어요. 같이 참석하실래요? 소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는 전국에 지부를 만들 때가 됐어. 제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빗소리가 아픔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최민우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따님, 따뜻한 차 드세요. 최 선생님도 앉으세요. 가족인데 뭘 그래요? 소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최민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20년 넘게 저를 모셨지만 이렇게 따뜻한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미와 함께한 1년간의 추억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돌아왔어. 내가 바라던 그런 멋진 사람이 됐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 그때 소미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좀 이따가 잘게.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소미는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가족 사진 찍을까요? 할머니 기일에 가져가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소미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최 선생님도 함께 찍자. 그리고 재단 식구들도. 제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서재를 나와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소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찾아줘서 고마워요.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딸아. 돌아와줘서 고맙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저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있고 온기가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미래의 희망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날입니다. 저희 정원에 매화꽃이 만개했습니다. 희망찾기 재단 제1회 가족제회의 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제외한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합니다. 소미와 저는 무대에 함께 섰습니다. 소미가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과의 재회는 기적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희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희 재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정원 전체가 보입니다. 매화꽃이 만개해 있고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다.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22년의 기다림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DNA가 아닌 함께한 시간과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박재훈입니다. 더 이상 외로운 재벌 회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정체성입니다.